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중국이 5%가 아니라 2.5% 미만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앞으로 주어진다면, 부양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3%대를 맞추고 올해 3%대 정도는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러면 중국이 2.5% 정도 성장하게 되면 전 세계 0.5% 성장률을 하락시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저성장 국면이 글로벌에 기대한 영향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요인입니다. 성장이 나타날 수 없는 국면이 앞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져오는 기회는 뭐냐, 위기는 뭐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공급망 재편이 가져올 변화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열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블록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런 게 블록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강력하고 더 뚜렷해지겠다. 그다음에 자원민족주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블록화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움직이겠죠. 러시아와 중국은 원유를 거래하지만은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게는 원유를 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전부 자원민족주의가 되고, 슬러버라는 건 뭐냐면 효율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효율성 위주보다는 그 안에서 뭔가 그 어렵더라도 좀 비용이 들더라도 뭐랄까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당분간 진행된다는 거죠. 밸류체인을 재편할 때 효율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장단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슬러버화 된다는 거죠. 이전에 효율 중심의 신자유주의하고는 반대의 세계화 시대의 정반대 흐름들이 공급망 재편에 그대로 다 반영될 거라는 거고요.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희생자요 혹은 또 수혜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중국 얘기를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헨리 키신저는 중국을 얘기하면서 서양은 체스지만 중국은 바둑이다 라고 해서 바둑은 쉽사리 끝나지 않는 작전의 게임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의 수를 읽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갈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오쩌둥부터 덩샤오핑, 시진핑까지 이제 3대 체제에 갖고 얼마 전에 중전회 때 발표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7명이 모두 다 시자준에서 나왔죠. 시진핑의 그 파 속에서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은 예외 없이 덩샤오핑이나 이런 쪽들에 의한 의견, 그 지속된 전통이 있었는데 나눠 가지게 돼 있죠. 7인 체제에 뭐 2명, 3명이 나눠 가진 체제를 이번에 시진핑은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이나런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고, 차이나런은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이 좀 혜택을 입는 부분들 중에도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기 때문인데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한타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보니까 미국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 작년 7월부터 중국 비중을 35%에서 17%까지 줄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국 비중은 대신 11%에서 14%로 올렸고, 신흥국 비율 관련해서도 중국을 빼고 신흥국을 높이고 있죠.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이 전체 운용기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기금이 6월 기준으로 800억인데 이 중에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들을 조절해서 계속해서 다른 신흥국으로 바꾸고, 특히 한국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 텍사스 교직원 연금, 퇴직연금만이 아니라 플로리다 공공근로자 펀드, 뭐 노스캐롤라이나 퇴직연금, 뭐 이런 데들,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교직원 퇴직연금, 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지금 중국에서 엑시트하는, 그래서 특히 타이거 자산운용이라는, 사실 중국에 제일 먼저 들어갔고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공 사례로 불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알리바바나 핀더더 같은 데를 일찍 투자해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데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엑시트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이나런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거의 수혜를 한국이 일정 부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이 화면은 뭐냐면 미국은 리쉐이프 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에 관련된 거를 주도해왔고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러는 거고, 타당한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고금리, 그러니까 강한 긴축, 그 다음에 강한 달러는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 도구를 미국이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을 봐주기 위해서 이번에 뭐 속도 조절론에 들어간 건 전혀 아닐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습들이 중국에 관련된 흐름이라면, 사실 오늘 제가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은 그러면 향후 미국의 패권 전쟁에 의한 어려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체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중국의 저성장, 중국의 어려워지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들을 대비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보니까 중국이 정책 발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정책들을 발표해서 부동산 정책까지 해가지고 16가지, 그 다음에 그 코로나 관련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중국의 부양을 가져오겠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은 성장을 멈췄다. 그러니까 멈췄다고까지는 아니어도. 왜 그렇게 보느냐 보시면,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에 사실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이 얘기의 근거와 같은데요. 뭐냐면 1년은 아니지만 3년은 아니지만 10년을 움직이는 건 인구 통계학적인 조건이라고 보는데, 중국의 인구 통계학적인 조건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데, 레이버 포스라는 건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이미 2015년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지가 않아요. 당연하잖아. 중국도 고령화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경제적으로 풀이해보면, 그 개인소득 12,000불 이상, 그러니까 10,000불이 넘어가는 국가가 된 뒤에 그런 정도 성장을 12,500불, 13,000불, 10,000불 이상의 개인소득을 가진 국가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면 성장률이 반 이상으로 점점 떨어지고 2.5% 이상 성장했던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통계는 앞에 선진국들이 다 이미 들어갔던 경제활동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시기들이 있었고 고령화된 시기도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이미 2015년에 경제활동 인구 관련된 피크를 쳤는데, 이렇게 되고 12,500불 정도의 개인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5%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한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근데 올해 시진핑이 선언한 게 5%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건 지나간 10년 동안 뭐였냐? 부양이었어요. 뭐요? 부동산을 버블을 일으켰어요. 중국이 이번에도 또 할 수 없이 또 다시 살리려니까 부동산 또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다 버블입니다. 어거지로 일으킨 성장률이에요. 더 이상은 어렵게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중국이 5%가 아니라 2.5% 미만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앞으로 주어진다면, 부양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3%대를 맞추고 올해 3% 정도는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2.5% 정도 성장하게 되면 전 세계 0.5% 성장률을 하락시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저성장 국면이 글로벌에 지대한 영향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요인입니다. 성장이 나타날 수 없는 국면이 앞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중국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의 성장이 작아졌을 때 전 세계에 갖는 글로벌 영향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국의 성장이 빠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7%씩 막 성장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성장에 의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2015년도에 인구가 성장 5%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잃어버렸는데, 그 이상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 부양해 왔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채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에 의한 부분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강달러가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할 수 없이 항복한 거죠. 부동산에 관련돼서 작년도 공동부유를 주장하면서 부동산은 재산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공동부유론의 중심에 부동산을 둬서 헝다가 막 부도나고 여러 가지 난리를 쳤는데, 결국 오늘 기부업했죠. 16가지 정책까지 내놓을 정도로 기부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 성장을 부양으로 일으킨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것도 빠르게 올리고 달러가 강달러로 전환되면서 한국에서 터진 문제처럼 그런 문제들이, 영국에서 터진 문제처럼 그런 문제들이 중국에도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동산을 또 다시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뇌관을 끌어안는 거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구조 한계는 바뀔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미국이 찾은 방법은 뭐였냐면, 부양을 중국처럼 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연준이 돈을 찍어서, 그래서 채권이 오래도록 내려왔고 계속적으로 대안정의 시기가 왔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계속 돈을 넣어서, 그 돈이 만약에 중국처럼 부동산 같은 데로 가서 버블을 일으켰다면, 예를 들면 일본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일본은 80년대에 들어갔을 때 80년대 중반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G2의 지위를 이제 몰수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밸류체인이 변경되면서 더 이상의 고성장 국가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압수당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어떻게 됐냐면 어떤 상태가 됐냐면 기업이 일정 부분 기술이나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해서 얻어놓은 점유율 부분, 시장 점유율 안에서 얻는 이익은 당분간은 계속돼요. 그럼 그 이익이 성장에 R&D나 캐펙스로 사용돼서 계속 전진을 못하니까 그 돈이 FCF, 프리 캐시 플로우로 쌓이면서 얘가 갈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 금융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80년대 일본은 법인들이 부동산 엄청난 투기 투자를 했죠. 그래서 도쿄에 집 하나가 얼마였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뭐 거의 그리고 부동산 값이 폭락한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니케이가 46,000에서 9,000이 갔던 건데 그런 것처럼 미국의 그 양적 완화가 부동산이나 그 조그만 나라 일본의 그런 한정적인 그런 금융자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미국은 기술 기업으로 들어갔죠. 저금리를 만들면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금리가 낮고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돈이 성장이 있는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왜? 정상적인 투자로는 일정 수익률의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없어요. 왜? 성장이 없으니까. 몇 프로 이상 성장해야 돈을 벌어들이는데 돈을 벌어들이는데 탐탁치 않은 곳들이 있을 때는 돈이 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기술 기업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성장률이 충분히 높은. 그래서 빅텍이 탄생한 겁니다. 미국의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의 그 엄청난 돈, 찍어낸 돈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기술 기업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보이면서 세상의 미국의 사회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70년대,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서 90년대, 2000년대 세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그런 어떤 비용을 줄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맞았고 그때 그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결과물로 돈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돈들이 기술 기업에 들어가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의한 변화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저의 언어로 말하자면 탈세계화 시대에 기술의 시대가 같이 일어나잖아요. 탈세계화 시대는 기술의 시대라고 제가 설명하죠. 그래서 세계화 시대 40년, 50년 그 다음에 기술의 시대, 로컬라이제이션, 디글로벌라이제이션 50년 그 50년은 기술의 시대라고 저는 설명해왔죠. 제 투자의 지도라는 책에서 설명한 게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70년대, 80년대 동안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의 해결로 나타난 세계화 그 40년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의 세계화 이후에 탈세계화 기간 동안에 또다시 시작된 기술의 시대가 왔는데 그 기술의 시대가 2010년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까지 10년 동안 황금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빅텍, 우리가 아는 빅텍이 그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지금 인구 구조에 의한 저성장을 탈피하려면 당연히 미국의 사례처럼 기술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게 하는 양성적인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머니가 생기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시진핑은 불행히도 작년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 3년임에 성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 기업에 대한 뚜렷한 제재를 발표하죠. 왜냐하면 그 연설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말한 게 안보인데 그거 외에 공동부유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동부유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그런 비전을 혹은 꿈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술기업이 중국의 기술기업이 살아서 움직였던 알리바바나 혹은 텐센트나 이런 기업이 움직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선불원 시대죠. 시진핑이 초반에 선불원에 의해서 움직일 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공동부유라고 해서 공불원에 가까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기술기업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저성장을 탈피할 길은 혁신적인 기업에 의한 혁신적인 기술의 성장에 의해서밖에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건 수십 년, 100년 이상의 생산성 성장의 역사가 말해주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그 흐름을 정확하게 막았기 때문에 성장의 시기로 갈 수 없는 DNA를 갖게 된 거죠. 거기다가 1인 독재 체제로 들어가면서 정당성 때문에 공동부유를 주장하는 한은 성장에 대한 부분은 뒤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적인 구조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그런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하는 데는 시진핑이 성공하겠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경제를 희생하려 한다는 것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들은 알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는 장기적으로 10년을 봤을 때는 저성장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기이면서 기회다 얘기를 할 때 탈세계화의 지금 현재로서는 수혜국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민족주의나 그 다음에 탈세계화 흐름에 의해서 생겨난 유가 상승,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이제 고유가 시대의 수혜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3번 정도 고유가에 의한 혜택을 누려왔어요. 1970년대 유가가 올라가는 오일 그 쇼크가 왔을 때 그때 번 돈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때 뭘 하나 봤더니 그 당시는 중동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다 돈을 많이 씁니다. 제가 아마 여기다 넣어놨지 않았을까? 예.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디펜스,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 관련된, 그래서 전쟁에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원유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때는 약속대로 미국의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줍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그 오일 페트로머니를 키신저가 가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밀약을 맺을 때 이면 계약과 같은 계약이 뭐였냐면 미국이 뒤를 봐주는 대신에 국채를 사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장부에 써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장부라는 거는 국채 보유자로서 체크되는 그 체크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더 많은 미국 국채 보유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공연히 다 알려진 사실이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간에도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2020년대 처음으로 또 다시 세 번째 원유 가격 급등의 기회가 옵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는 뭘 사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보유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시면 파란색을 보시면 지금 어떤 기간인가요? 계속해서 보유 규모가 하락하고 있죠. 엄청나게 크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팔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달 세미나 때 제가 미국의 국채 시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국채 시장에 이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국채 시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말했죠. 그게 뭐냐면 4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미국의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최저에 이르러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자체가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지금까지 25% 전체 미국 국채 보유량의 전체 양의 25%를 연준이 들고 있었는데 계속 사주기만 했는데 이제 QT 맨 950억씩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때 말씀드린 게 미국의 영원한 우방,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영원한 우방은 아닌데 어쨌든 미국 국채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3개의 국가가 전부 다 팔고 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이미 패권 전쟁, 2018년도부터 국채를 팔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는 금액상으로는 중국이 제일 많이 들고 있지만 사실상의 여전한 우방은 일본밖에 없죠.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영원한 우방으로서, 아시죠? 그 트럼프가 됐을 때도 그렇고 바이든이 됐을 때도 그렇고 일본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을 때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영원한 우방이죠. 그런데 이 일본조차도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미국 국채를 팔아서 엔화를 방어해야 되는데 옐런이 얼마 전에 그렇게 보냈죠. 이해한다. 어쩔 수 없었던 거 안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정도로 일본 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보시는 것처럼 왜? 미국하고 척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럼 저 돈 갖고 뭐 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주로 이제 국부펀드 PIF의 내용을 봤더니 주로 주식 및 지분 투자, 주로 투자하더라라는 거고 앞으로 10배까지 그걸 늘리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주로 투자하는 쪽이 뉴텍, 기술 기업을 주로 지분 투자하고 직접 사고 하고 있더라. 근데 주로 어딜 투자하나 봤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압도적으로 미국 투자하고 있더라. 대부분 다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보는 미래는 그렇다고 봐야겠고요. 네옴시티는 그러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이 네옴시티라든지 바로 최근에 10월 18일에 보도한 SPA, 그러니까 그 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라고 말하는 그 SPA도 보면 전부 다 그 안에 기술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수의 투자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비효율적인 과잉 중복 투자가 사용될 가능성이 많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도 기본적으로 과거의 세계화 시대하고는 또 다른 투자의 변화를, 또 다른 어떤 탈세계화 시대의 성장, 그런 어떤 항목을 말해준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급망 재편이 결국에 지금 미국의 공급망 재편, 중국의 공급망 재편, 러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급망 재편이 결국 가져오는 거는 비효율적인 과잉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각자 나라의 각자 블록 안에다가 밸류체인을 또다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있는 밸류체인이 썩어서 못 쓰게 된 것도 아닌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또다시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예전의 밸류체인처럼 효율성을 고려한 그런 밸류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뭘 위해서? 패권 전쟁을 위해서, 자원 민족주의를 위해서,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각자 자국 중심주의에 의해서,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생겨난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점점점 더 자원이 부족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기후변화가 거듭되면서 농산물,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서로 교류하는 거로 보장되지 못하는 거죠. 그 도화선을 터뜨린 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코로나 때 이미 그 진면목을 많이 봤겠죠. 닫아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그 모습을 더 뚜렷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다소 중복적이고, 아까 앞부분에 제가 세계화 시대는 효율성의 시대다, 효율성의 시대다, 공급주의 우선 시대다, 신자유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어려운 얘기 같지만 했던 이유는 이제는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국가가 중심이 돼서 패권 전쟁 혹은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불필요하지만 중복되지만 비효율적이지만 쏟아붓는 시기가 앞으로 3, 4년간 진행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기간 동안이 지나고 나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의 사례처럼 과잉 투자했을 경우 3, 4년 뒤에는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밸류체인 중복에 의해서 엄청나게 캐펙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 23, 24, 25 정도는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좋은 기회를 얻고, 그런 기업들을 투자한 사람에게는 좋은 투자 결과를 가져다 주겠지만, 왜냐하면 엄청난 성장과 실적을 가져다 줄 테니까.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후폭풍이 있다. 이거는 주식시장과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반복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3, 4년 뒤의 거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엄청난 캐펙스 그로스에 투자할 시기인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고, 그 캐펙스 그로스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중국 사례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레이트 바더레이션이 끝나고 이제 고물가, 고성장, 그 다음에 고금리 시대로 바뀌느냐, 아까 중국의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구 통계적인 그런 조건이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조건이라고 보는데, 전 세계 글로벌의 인구 구조상,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혹은 고령화, 이 모든 게 광범위하게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성장 국면을 갈 수 없다. 중국처럼 저성장 국면으로 갈 거고,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퇴자가 많아지는 이런 구조 속에서 기본적으로 임금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긴 어렵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간 밸류체인 변경을 위한 국가 간의 다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종의 탈세계화의 결과물로 인한 엄청난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과잉 부분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당장 내년도에 뚝 떨어지지 않을 걸로 제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런 것처럼, 혹은 금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연준이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내리더라도 2% 아래로 더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들을 갖게 되는 구조는 이라서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적인 구조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다시 저성장 국면으로 갈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금리가 4%, 미국 금리 4%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라는 거죠. 아까 영국의 연기금 사태, 그 다음에 한국의 신용 사건들,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시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한계를 나타내는 부저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느냐? 공통적으로 글로벌이 다 부채가 과다한 상태입니다. 지나간 20년, 30년 동안 대안정 시기를 가진 대가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전부 부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과다한 부채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채 속에서는 금리를 견디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안정의 시기가 끝나는 시기로 장기적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화의 흐름에 의한 부분에 저희가 편승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3년짜리 주머니에는 3년짜리 타임 호라이즌을 투자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야겠지만 1년, 2년, 3년을 반영해야겠지만 5년, 10년짜리 투자에는 지금 똑같이 중요한 이 포인트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